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앞입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60대 남성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종이에는 숫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6억 2천만 원. 그것은 조합에서 보내온 재건축 분담금 예정 통지서였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라는 이름의 세금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아파트에서 23년을 살아왔습니다. 2001년에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파트가 낡았고 재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억이 넘는 돈을 먼저 내야 한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노후에 수입은 없었습니다.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은평구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 총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 여부를 놓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부담금이 너무 많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왜 20년 가까이 논란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금부터 숫자와 기록을 따라가겠습니다. 2006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입니다. 본회의장안 표결이 끝났습니다. 법안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당시 서울 강남의 아파트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재건축 예정 단지에는 투자 목적의 매수자들이 몰렸습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일반 아파트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강남 부동산 문제를 정책의 핵심 과제로 들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크게 오르는데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조합원에게 집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재건축으로 생기는 이익의 일부는 도로, 지하철, 공원 등 공공 인프라 덕분이다. 그 이익을 조합원이 모두 가져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따라서 초과분의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겠다. 이 법을 지지하는 측은 불로소득 환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측은 산유재산 침해라고 불렀습니다. 2006년 논쟁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오릅니다. 법은 그 상승분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을 뺀 나머지를 초과이익으로 정의합니다. 이 초과이익이 1인당 8천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초과이익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최대 세율은 50%입니다. 이것은 마치 직장인의 종합소득세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버는 것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현금이 들어왔을 때 냅니다. 월급이 통장에 찍혀야 세금이 나갑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집을 팔지 않아도 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확정됩니다. 현금이 없다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내야 할까요? 부담금은 재건축 준공 후 4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1년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합니다. 집이 완성되는 시점에 수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60대, 70대 조합원에게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억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비 부과액이 공개된 단지들의 평균 1인당 부담금은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분포했습니다. 이 법은 태어난 날부터 파란만장했습니다. 2006년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은 바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예가 반복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이명박 정부는 이 법의 적용을 미뤘습니다. 재건축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났습니다. 유예는 2012년까지 이어졌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은 70%를 넘었습니다. 법이 다시 불러올려졌습니다. 2018년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본격적으로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부담금이 재건축을 막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면제 기준이 1인당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부과 구간과 세율 구조도 조정됐습니다. 2023년 9월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이 법은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도 바뀌었습니다. 2023년 초가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봉투 한 묶음이 도착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내온 예비 부과 통지였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하나씩 전달됐습니다. 숫자들이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원 1인당 예비 부과액은 평균 4억 원에서 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1인당 10억 원에 가까운 경우도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1970년대에 논밭이던 땅과 같습니다. 그 땅에 국가가 도로를 깔고 지하철을 뚫고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주변이 모두 개발되면서 땅값이 수십 배 올랐습니다. 법은 그 상승분의 일부는 공공 인프라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몫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구정 아파트는 1970년대 후반에 지어졌습니다. 당시 분양가와 2020년대 시세의 차이는 수십 배입니다. 누적된 시간만큼 초과이익의 기준선이 낮아지고 환수 금액은 그만큼 커집니다. 2024년 기준 서울시 재건축 추진 현황을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곳이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규모가 확정된 이후 사업 추진을 보류하거나 철회한 사례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재건축이 지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낡은 건물이 그대로 남습니다. 배관이 노후화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고령 주민들이 계단을 오릅니다. 주거 환경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신축 아파트는 계속 지어집니다. 격차는 벌어집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거주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고령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일이 생깁니다. 낡은 채로 남아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재건축 기대감만으로 오릅니다. 언젠가는 새 아파트가 된다는 기대가 가격을 지탱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으려고 만든 제도가 재건축 기대감으로 오르는 가격을 막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이 제도를 둘러싼 핵심 논쟁입니다. 부담금이 투기를 억제하는가? 아니면 공급을 막아 가격을 더 올리는가?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수치가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기간 동안 서울 강남 4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4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 최고점에서는 약 23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부담금이 부과된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도 함께 올랐습니다. 부담금을 부과해도 가격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지연한 단지들도 있었습니다. 공급이 줄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담금을 면제해도 공급이 바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재건축에는 안전진단, 정비계획, 조합 설립, 관리처분 등 수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부담금 하나가 제거된다고 아파트가 갑자기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20년 가까이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실제로 어떤 계산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30년 된 아파트 단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10억 원입니다.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 예상 시세는 18억 원입니다. 기대 상승분은 8억 원입니다. 여기서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추가 분담금입니다. 공사비 상승과 관리 비용을 합치면 평균 2억에서 3억 원.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 금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비용과 임시 거처 비용입니다. 재건축 기간 동안 2년에서 3년을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단지에 따라 1억 원에서 6억 원 이상입니다. 국토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실제로 체감하는 순이익은 기대, 시세 상승분의 절반을 밑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산은 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내야 하는 세금을 전제로 합니다. 집이 자산의 전부인 고령조합원에게 수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는 일은 이론적 계산이 아닙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을 팔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는 크게 다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입니다. 국토부 2023년 예비 부과 기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원에서 6억 원, 일부 단지는 1인당 10억 원에 근접합니다. 서울 은평구 일대 재건축 단지는 어떨까요? 같은 기준 적용, 조합원 1인당 수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 면제 기준인 8천만 원에 못 미쳐 부담금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됐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초과 이익을 계산하는 출발점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강남 아파트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분양됐습니다. 당시 분양가와 현재 시세의 차이가 수십 배에 달합니다. 그 긴 세월의 상승분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은평구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분양 시기가 가깝거나 가격 상승폭 자체가 작습니다. 같은 공식이 적용되지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릅니다. 결국 이 제도는 강남 재건축에 집중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강남규제법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고 만든 법이 강남에만 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강남서 초성 파강동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 비중은 서울 전체 재건축 추진 단지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 제도의 실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 어디인지 수치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영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에는 실일 즉 커뮤니티 인프라스트럭처 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것은 재건축 개발 이익을 직접 계산해서 환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개발행위 자체의 일정 금액을 지방정부에 납부하게 합니다. 납부한 돈은 도로, 공원, 학교 등 지역 인프라 개선에 쓰입니다. 세율은 개발 지역마다, 지방정부마다 다릅니다. 런던 중심부의 경우 주거용 개발의 1평방미터당 60파운드에서 600파운드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한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국은 이익의 규모를 기준으로 납부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개발 면적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개발 전부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초과 이익 환수 방식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야 실제 부담금이 확정됩니다.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부담금이 얼마가 될지 사업 전에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사업 추진을 망설이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독일에는 기반시설 정비 비용을 개발자가 분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서쇼플룽 스바이트라그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기반시설 공사비의 최대 90%를 개발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나머지 10%는 지방정부가 내립니다. 이 방식에서는 이익을 얼마나 얻었느냐보다 공공이 얼마나 비용을 지출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개발로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국가가 나를 위해 얼마를 썼는지에 비례합니다.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구조를 씁니다. 싱가포르는 국토 면적의 약 90%가 국가 소유입니다. 주택개발청 HDB가 공공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합니다. 2023년 기준 싱가포르 국민의 약 78%가 HDB 공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HDB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민간 아파트의 절반 이하입니다.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민간 주택시장의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재건축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가 작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국, 독일, 싱가포르 세 나라는 같은 문제, 즉 개발 이익의 귀속 문제를 전혀 다른 구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더 낫다는 결론은 각 나라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총 재고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약 34%입니다. 전체 서울 아파트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추진을 검토 중인 단지들입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전체 정비구역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중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10%를 밑돕니다. 절차는 시작됐지만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지들이 전체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부담금 문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물론 용적률 규제, 안전진단 기준, 이주 수요와 임대시장 대출, 규제 기준금리까지 여러 변수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연간 준공 물량은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공급이 줄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한국도시정비협회가 2023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원의 62%가 부담금 규모가 사업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재건축 지연. 이 세 가지는 연결돼 있지만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는 연구마다 다르게 봅니다. 2024년 기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의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환수율을 추가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반면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에서는 2023년 개정이 제도의 취지를 희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학계의 시각은 둘로 나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이 집값을 실질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는 실증, 연구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투기 수요를 억제해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연구, 공급을 줄여 오히려 집값을 높이는 역효과를 냈다는 연구, 두 결론이 공존합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과 부담금이 이중으로 작용해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영국처럼 면적 기반의 예측 가능한 납부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 독일처럼 기반시설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하자는 의견, 각각의 장단점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법이 만들어진 이후 20년 가까이 이 논쟁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25년 봄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장입니다. 오후 4시 낡은 단지 내 상가 건물 2층에 접이식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의 미끄럼틀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60대, 70대였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 길게는 3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추진 일정 조정, 부담금 납부 방식과 시기를 놓고 2시간 넘게 의견이 오갔습니다. 한쪽은 지금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쪽은 제도가 더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다음 총회로 미뤄졌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70대 조합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날지 모르겠어. 옆에 있던 60대 조합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오자 1969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봄 햇살이 낡은 콘크리트 외벽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그날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2006년 만들어진 이후 정권마다 시행과 유예를 반복했습니다. 2023년 기준 강남 일부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4억 원에서 10억 원 수준으로 공개됐습니다. 영국은 개발 면적 기반의 예측 가능한 납부 방식을 씁니다. 독일은 공공기반시설 비용 분담 방식을 씁니다. 싱가포르는 국유 토지와 공공주택 중심으로 이 문제 자체를 구조적으로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으로 생기는 이익, 그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살아온 개인의 선택과 인내로 얻은 것인가요? 아니면 도로와 지하철과 학교를 함께 만들어 온 사회 전체가 기여한 것인가요? 그 비율은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 걸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컷은 탄소중립 2050, 한국은 어디까지 왔나? 입니다. 자매 채널 키워드 역사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컷 세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